24번 함정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걸 틀린 걸 골라라 그랬죠. 자, 1번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경찰관이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범인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된다. 이것은 범죄 유발형이죠. 그래서 함정수사에 해당된다. 맞고 2번 갑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거나무 석방을 위하여 공적을 쌓기 위해 을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이에 을이 병은 정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건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정을 체포한 사안에서 을 병들이 각각 사적인 동기에 기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 말은 범위 유발행위 아니죠. 독자적으로 정을 유인한 것으로서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 장소로 유인하는 경우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은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경찰관이 추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츠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추객 근처에 감시하고 있다가 바로 피고인이 나타나 추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로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 법안 함정수사에 기인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다 그랬었죠. 이것은 단순한 법무 위반형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함정수사에 대한 것은 올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나오는 판례 외에 한 5가지는 여러분이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죠. 25번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은 금방 했던 거죠.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자비에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은 범위를 유발케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앞전에 했고 2번 이 법안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됐죠.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되겠죠. 3번 유인자가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면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이 그런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안 함정수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4번 뇌물 공여자들이 새롭게 당선된 군수의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의사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있었다면 뇌물 공여자의 함정 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판례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군수 저도 어쩝니까? 자, 돈을 줬다. 돈을 주는 것은 그 책임을 나는 함정에 빠져서 돈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은 1번이겠죠. 자, 26번 의무동의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1항 1호에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 사건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 의사에 반하여
경찰 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이거 보호조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보호실 유치를 못하는데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데려갔다. 이건 달리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안 체포에 해당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1번이 틀려버렸으면 2번, 3번, 4번은 다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법안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건 아까 봤던 질문 같은데 그래도 볼까요?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해서 호흡 측정 결과 못 믿겠다.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 이 법안 강제연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증거로 인정된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3번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에 동행할 것을 의무성이 결연되어 사실상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히 경과한 후 이루어진 긴급 체포 또한 위법하다. 맞죠? 왜? 자, 6시간 동안 의무성이 결연돼서 강제 연행됐다. 이것만 해도 첫째 처음부터가 불법 연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시간이 지난 후에 긴급 체포했다. 이건 처음부터 위법이기 때문에 뒤에도 다 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4번 임의동행의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를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가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 하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임의동행은 어찌해야 된다? 동행을 거부할 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동행자가 언제든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부터 이탈하거나 퇴가할 수 있음이 객관적 사정으로서 명백하게 입증될 때 적법성은 인정된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27번 의무수사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출석 요구는 반드시 서면의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서면뿐만 아니라 인편으로도 할 수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이 틀렸습니다. 2번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221조 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물은 원칙적으로 공소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녹화물은 그 독립된 증거로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번 수사기관이 동행에 앞서 피동행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를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수사관서에서 동행이 이루어짐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하나여 의무동행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지금까지 앞번호에서 했던 겁니다. 3번은 옳은 것이다. 그러면 4번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서의 형식을 취했다면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자,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서는 뭐라 그럽니까? 진술서, 자술서, 어떤 형식을 피의자 신문조서 어떤 형식을 갖췄든 간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로 보기 때문에 이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고소권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고소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런데 이상하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고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고소는 기출문제에서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1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인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이건 법전의 문제입니다. 2번 생모라 하더라도 고소 당시 배우자 갑과 이혼하였다면 갑의 아들 피해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없다. 그래서 드렸죠. 생모는 태어날 때부터 이혼을 하든 어쩌든 뭐가 됩니까? 자기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혼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3번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은 소멸과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은 고유권이라 그러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자라도 피해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고소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소는 자기의 지금 피해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9번 고소 불가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고소는 나누지 못한다. 자, 1번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절대적 친고죄가 아닌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의 효력이 있다 없다. 비신분자에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렇다면 2번, 3번, 4번 지문을 잘 봐두십시오. 절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다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 맞고 3번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고 4번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때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랍니까? 친고죄의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범 중 일부가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아직 판결 선고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1번입니다. 30번 불신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랬죠. 불신검문. 자, 1.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일단 뭐랍니까?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질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하여 가까운 경찰 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법조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2번 경찰관이 불신 검문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신 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 법안 불신 검문에 해당한다. 그것은 아니겠죠. 이 법안 불신. 왜 그러느냐?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 저 사람이 정복도 입고 있고 뭐 때문에 검문하는지도 알고 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해서 반드시 이 법안 불신 검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 간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그러면 6시간 동안은 강제로 6시간 아니 한 10분이라도 가서 나 나갈랍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번에 3번입니다. 31번 범인 식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범인을 식별한다. 범인 식별은 불신검문에서 많이도 나오고 어떤 여러분이 범죄 수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전체적인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판례를 자세히 판례의 내용대로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되고 용의자와 비교 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 사람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래야겠죠. 그래야 확실히 누가 범인의 인상차이가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이 범인 인식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한 사람만 가지고 이 사람이냐 맞냐 틀리냐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의 그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행 전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피해자를 1대1 대면하고 그가 범인임을 확인하는 것은 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2번하고 3번은 거의 다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4번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행을 추적하다가 골목길에서 범행을 놓친 직후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다음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1대1 대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1대1의 대면, 범인을 뭐하기 위해서, 확정지기 위해서는 대면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범인 식별에 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이 판례는 한번 좀 더 봐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32번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통신 제한 조치. 각 시험에 잘 안 나왔는데 지금 가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2년에 한 번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는 두십시오. 1. 범죄 수사를 위하여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2호를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통신 제한 조치의 목적이 달성됐을 때는 즉시 종료해야 된다. 맞고 2번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이라 하면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무전기와 같은 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법 3조 1항 소정의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그래서 들렸죠. 무전기나 무선 전화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 지문 잘 봐두십시오. 전화 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녹음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전화 통화 당사자의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3자가 할 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3번 음주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이때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만약에 있다면 피의자가 동의하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의자의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 틀렸죠? 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인 피의자를 대리해서 혈액 채취에 관한 동의는 할 수 없다. 2번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이건 위법했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증거로 쓸 수 없답니다. 이 앞번에 했던 지문입니다. 호흡 측정의 방법을 하는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 연행 상태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해서 호흡 측정 결과 못 맞겠어 스스로 피 빼 그랬단 말이야. 피 빼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랬으니 들렸죠? 없죠. 왜 없냐?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3번 주치 운전 후 혐의자에게 영장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13조 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 위배된다. 그러니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죠. 자, 술 취한 운전자, 운전 혐의 있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해라 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4번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서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임의동행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 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34번 형사 절차상 영상 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조사 개시 언제 시작할 때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녹화돼서는 안 되죠. 전 과정이 객관적으로 녹화해야 되고 2번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해가에 집중한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재생화면은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돼야 된다. 당연하죠. 3번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을 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하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증거편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맞고 4번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을 조사 시청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 여기서 서면은 어느 경우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은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입니다. 35번 피의자 신문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임의수사라면 기소 후에 피고인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이 경우 피의자 신문이 아닌 참고인 진술 형태로 취하고 있다. 이건 판례 태도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2번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죠. 인지 전수 수사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 등의 증거 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부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고 3번 피의자 신문에 동속하는 신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에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 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자가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피의자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참고인의 진술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